괜찮으세요? 여기 파이 받으세요.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몰아치던 어느 겨울 저녁. 19살 하은은 명문 사립학교 교복을 입은 채 떨고 있는 한 소년에게 따뜻한 호떡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꿈에도 몰랐죠. 자신이 돕고 있는 이 아이가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진성그룹의 가출한 후계자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거센 바람에 하은의 낡은 목도리가 풀리며 감춰졌던 얼굴이 드러난 그 순간 실어증을 앓던 소녀는 먹던 호떡마저 떨어뜨린 채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 듯 그녀의 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골목을 에워싼 검은 마이바흐 행렬 사이로 차가운 인상의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은을 마주하자마자 거친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가 보고 있는 건 낯선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7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묻어주었던 죽은 아내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얼굴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들에겐 어떤 충격적인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청 중인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나 여러분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창문이 덜컥 덜컥 울었습니다. 반지하 단칸방, 새벽과 아침 사이의 회색빛. 19살 김하은은 의자 위에 올라서서 구멍난 창문 틈을 테이프로 붙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아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면 할머니가 더 떨 테니까요. 테이프를 꾹 눌러 붙인 순간 아래에서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하은아, 문 열어. 그 목소리만으로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은은 서둘러 내려와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전등 아래 집주인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엔 피로가 아니라 계산이 먼저 깔려 있었습니다. 월세 또 미뤘지? 하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저녁까지요. 맨날 오늘. 집주인이 한숨처럼 웃었습니다. 내일까지, 딱 내일까지. 못 내면 짐 빼. 그 말이 칼처럼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은은 발등이 시릴 정도로 찬 바닥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엔 꼭 드릴게요. 문이 닫히자 방이 더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하은은 서랍을 열어 돼지 저금통을 꺼냈습니다. 동전을 쏟아 손바닥 위에 모았습니다. 짤랑, 짤랑. 따뜻해야 할 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 오늘까지 결제 부탁드립니다. 하은은 입술을 깨물고 동전을 다시 세었습니다. 모자랐습니다. 늘 모자랐습니다. 그때 방 안쪽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이불 속에서 몸을 돌리는 소리. 하은은 그쪽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들키면 괜히 괜찮다는 말이 먼저 나올까 봐요. 대신 하은은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표지는 해졌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엔 엄마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은은 목탄도 챙겼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그 말이 기도처럼 떨어졌습니다. 하은은 교복 위에 오래된 패딩을 걸치고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쇠 손잡이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복도 끝에서 집주인의 목소리가 다시 날아왔습니다. 하은아, 약속은 지켜. 내일 아침이야. 하은은 대답 대신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바퀴가 턱을 넘을 때마다 시간도 같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은은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저녁 자신이 건넬 따뜻한 마지막 하나가 어떤 겨울을 뒤집어 놓을지,
강남의 대저택. 난방은 바닥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긴 식탁 위엔 반짝이는 은식기와 김이 오르는 접시들이 줄을 맞췄습니다. 셰프가 차린 아침. 그러나 8살 박도윤은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엔 정원이, 정원 너머엔 높은 담이, 마치 집이 아니라 규칙의 성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아, 먹어. 박서준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부드러움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투정이야? 도윤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시선이 식탁 끝에 걸린 액자로 향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의 초상화. 웃고 있는데 웃음이 멀었습니다. 회장은 그 시선을 못 본 척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사람답게 먹어. 학교 가야지. 도윤은 숟가락을 만지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건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집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도련님, 따뜻한 죽이라도. 됐다. 회장이 먼저 잘랐습니다. 그 아이는 버릇을 알아야 해. 도윤은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발이 카펫을 밟았지만 마음은 바닥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도윤은 다시 초상화 앞에 섰습니다. 그림 속 엄마의 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가 있던 곳. 아이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따뜻한 손, 그리고 가끔 맡았던 달콤한 냄새. 무엇이었는지 떠오르지 않는데 그 냄새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회장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준비해. 학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종하는 척.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는 순간 도윤은 안전벨트를 스스로 맸습니다. 운전기사가 거울로 아이를 확인했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세요? 도윤은 대답 대신 창밖만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차가 출발하자마자 도윤의 손이 문 손잡이를 아주 작게 만졌습니다. 아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손끝의 결심이 집안의 균열을 어디까지 벌릴지. 도심은 막힌 숨처럼 꽉 막혀 있었습니다. 차는 신호에 걸리고 또 걸렸습니다. 도윤은 뒷좌석에서 창문에 이마를 가까이 댔습니다. 사람들의 외투, 뜨거운 커피컵, 바쁜 발걸음. 자유가 저기 있는데 자신은 유리 안에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잠깐만요. 회장님, 경로가. 그가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고개를 돌린 순간 도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안전벨트 잠금이 풀렸습니다. 차 문은 한 번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작아서 힘이 모자라서 도윤은 2번, 3번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도련님,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뒤늦게 따라왔을 때 도윤은 이미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춘 상태였지만 도윤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교복 재킷 하나, 얇은 옷자락 사이로 겨울이 파고들었습니다. 아이는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는 순간 차 소리도 사람 소리도 멀어졌습니다. 엄마. 도윤은 말이 아니라 숨으로 불렀습니다. 골목은 더 차가웠습니다. 벽에 붙은 전단지가 바람에 떨었고 작은 웅덩이는 얼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발끝 감각이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기 속에서 고소한 냄새가 끼어들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냄새. 도윤은 멈칫했습니다.
냄새는 한 방향에서만 났습니다. 아이는 그쪽으로 걸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곧 급하게. 골목 끝, 작은 천막 아래 불빛이 있었습니다. 철판 위에서 반죽이 뒤집히는 소리. 따뜻한 호떡 있어요. 그 목소리는 밝았지만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도윤은 그 앞에 섰습니다. 입술이 굳어서 말을 못했습니다. 그저 호떡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윤의 손이 저절로 가슴께를 꼭 쥐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너무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천막 안의 소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이 어쩐지 막힌 것 같았습니다. 호떡 리어카 앞. 하은은 장갑 낀 손으로 뒤집개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말이 없었고 눈만 컸습니다. 하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꼬마야, 먹고 싶어. 아이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하은은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미소를 만들면 손이 덜 떨리는 것 같아서요. 잠깐만, 금방 해줄게. 하은은 반죽을 누르고 설탕을 넣고 다시 덮었습니다. 철판 위에서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 김이 하은의 얼굴을 잠깐 감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비싼 코트 냄새가 바람보다 먼저 들어왔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번쩍이는 시계, 가죽 장갑, 그리고 누가 봐도 여긴 내 자리가 아니야 라는 눈빛. 여기 냄새가 너무 나네. 남자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정리해. 아니면 이거 다 사줄 테니까. 남은 거 전부. 그는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3배로 줄게. 하은의 목이 말랐습니다. 3배면 월세가 됩니다. 할머니 약도 일부는 됩니다. 오늘 밤 숨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 작은 아이의 눈이 하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엔 배고픔보다 더 큰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눈빛. 하은은 뒤집개를 내려놓고 손을 닦았습니다. 죄송한데요. 남자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 아이한테 약속한 거예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하은은 마지막으로 남은 호떡을 봉지에 담았습니다. 손이 뜨거워도 참고 봉지를 묶었습니다. 하은이 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무료로 줄게. 아이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너 후회할 거다. 그는 지폐를 하은의 앞에 툭 던지고 돌아섰습니다. 지폐는 바닥에서 바람에 들썩였습니다. 하은은 지폐를 주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의 손이 떨리는 걸 봤습니다. 뜨거워. 천천히. 하은이 말했다. 그 말이 자신에게도 필요한 말 같았습니다. 아이는 호떡을 받아들었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하은은 그 모습이 이상해서 다시 아이의 얼굴을 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천막 틈으로 바람이 세게 들어오며 하은의 낡은 목도리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목도리가 조금, 아주 조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목도리를 끌어내린 건 단 한 번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은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주위에 빨갛게 오른 볼, 잔머리가 이마에 붙은 모습, 그리고 눈매. 하은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목이 시려서 목도리를 다시 올리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멈췄습니다. 호떡을 들고 있던 손이 굳었습니다. 아이는 숨을 들이키는 것조차 잊은 듯 보였습니다.
하은은 당황해서 아이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뜨거워서 놀랐어? 하은이 봉지를 조금 더 잡아줬습니다. 호, 불어먹어. 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물기가 맺힌 건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입술이 아주 조금 떨리더니 마침내 소리가 나왔습니다. 엄마. 하은은 웃으려다 멈췄습니다. 엄마. 아이는 이번엔 더 분명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무너지는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은은 급히 몸을 낮췄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려고요. 꼬마야, 나 엄마 아니야. 엄마가 많이 보고 싶구나.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은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장갑 너머로도 느껴지는 힘, 겁에 질린 힘이었습니다. 하은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의 손길이 너무 간절해서 쉽게 떼어낼 수 없었습니다. 집은 어디야? 아저씨, 엄마. 누구랑 왔어? 하은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골목은 바쁘지 않았고 사람들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군가는 보고도 지나쳤습니다. 아이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하은의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놓으면 다시 혼자가 될까봐 그게 제일 무서운 것처럼 하은은 가슴 속에서 짜증이 아니라 불안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아이, 길 잃은 건가? 그때 아이가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아이는 다시 하은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호떡은 손에서 살짝 내려앉아 봉지가 구겨졌습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잠깐만 같이 있어줄까? 아이의 눈이 대답했습니다. 가지마. 하은은 그 눈빛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은의 휴대폰이 주머니 안에서 진동했습니다. 병원 번호였습니다. 하은은 화면을 보자 심장이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결제 지연. 오늘 중 처리 필요. 하은은 아이의 손을 잡은 채 동시에 다른 현실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골목 어딘가에서 차가운 바람이 더 낮게 울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쪽을 향해 오는 소리처럼 천막 안쪽은 바람이 조금 덜했습니다. 하은은 아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여기 서 있어. 손 알겠다. 도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여전히 하은의 얼굴에 붙어 있었습니다. 호떡 봉지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뜨거움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 모를 떨림이었습니다. 하은은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병원 번호가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면 그 아이가 다시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은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연필을 꺼냈습니다. 짧고 다른 연필, 그리고 종이가 없다는 걸 깨닫고 천막 기둥에 꽂혀 있던 냅킨을 한 장 뽑았습니다. 그럼 웃긴 거 하나 그려줄까? 하은이 말하자 도윤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기대라는 감정이 아주 작은 불씨처럼 들어왔습니다. 하은은 냅킨 위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습니다. 귀를 길게 세우고 눈을 콕 찍고 입을 삐뚤게 올렸습니다. 토끼야, 이름은 호떡이. 하은은 토끼 귀 안쪽을 짧은 선으로 빗금처럼 채웠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습관처럼 자신도 모르게. 그 순간 도윤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 빗금, 그 손의 리듬, 집복도에 걸린 엄마의 그림들, 그 그림 속에도 늘 저렇게 귀나 옷자락에 촘촘한 빗금이 있었습니다. 도윤의 손가락이 냅킨 모서리를 더 꽉 잡았습니다.
도윤은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목이 움직였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하은은 그걸 보고 아이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말 안 해도 돼. 여기 봐. 하은은 토끼 옆에 작은 별을 그렸습니다. 이 별은 너한테 주는 거야. 오늘 길 잘 찾으라고. 도윤은 냅킨을 받아들고 가슴에 붙였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것처럼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천막 바깥에서 낯선 발소리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골목벽을 하얗게 쓸고 지나갔고 무전기 소리가 바람을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하은은 천막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검은 그림자들이 너무 질서 있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요. 검은 코트를 입은 경호원들이 내렸습니다. 귀에 작은 이어폰, 손에는 무전기. 그들은 주변을 훑고 곧장 천막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한 남자가 소리치며 도윤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냅킨을 더 꽉 쥐고 하은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하은이 앞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이 아이, 길 잃은 것 같은데요. 경호원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비켜주십시오. 그때 가장 뒤에 선 차량에서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차가운 인상, 단정한 머리, 코트깃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은 사람. 최미란. 그녀는 골목의 냄새를 한 번 맡는 듯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은을 봤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아주 잠깐 하얗게 식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턱을 들었습니다. 도윤아, 또 이러면 안 되지. 도윤은 몸을 떨었습니다. 하은의 뒤로 숨으려 했지만 경호원이 이미 아이를 안 듯 끌어당겼습니다. 하은이 소리쳤습니다. 애가 싫다잖아요. 왜 이래요? 미라는 하은을 한 번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 수고비. 미라는 그 봉투를 하은 쪽으로 던졌습니다. 봉투가 하은의 가슴팍에 툭 닿았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안에 지폐 몇 장이 바람에 흩날려 천막 기둥과 얼어붙은 바닥에 붙었습니다. 하은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붉음은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은이 봉투를 주워들고 미란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못 받아요. 그리고 아이한테 받지 말란 뜻 아니잖아. 미란이 차갑게 끊었습니다. 도윤은 창문 너머로 하은을 보며 냅킨을 들었습니다. 가지 말라는 말 대신 작은 종이 한 장을 흔들었습니다. 하은은 달려가려 했지만 경호원이 팔을 막았습니다. 차 문이 닫혔고 차량들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맨 뒤 차량 안에서 미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금 그 계집애 다 조사해.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 죽은 올케랑 판박이야. 저택의 공기는 따뜻했지만 도윤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방으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최미란이 도윤 앞에 섰습니다. 너 오늘 뭐 한 거야? 미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냅킨이 거기 있었습니다. 미란의 눈이 그 손짓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뭐 숨겨? 미란이 다가와 도윤의 코트를 거칠게 뒤졌습니다. 도윤은 뒤로 물러나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작은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썼습니다. 이리 줘. 미란이 냅킨을 잡아당겼습니다. 도윤은 냅킨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으니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미란이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종이 쪼가리 때문에 이 난리를. 그 순간 도윤이 미란의 손을 확 잡고 이를 꽉 물었습니다. 미란이 놀라 손을 뺐습니다. 미쳤니? 미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도윤은 눈물이 그렁한 채로 냅킨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쪽으로 달려가 베개 아래에 숨겼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빠르고 절박해서 미란도 순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미란은 손을 털며 숨을 골랐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도윤의 얼굴에 박혔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오랜 시간 보지 못했던 감정이 있었습니다. 집착이 아니라 되찾은 사람을 놓치지 않겠다는 절박함. 미라는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도윤이 저 골목의 소녀에게 붙으면 오빠가 그 소녀를 보게 됩니다. 오빠가 보면 기억이 돌아옵니다. 미라는 억지로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도윤아, 고모가 화내서 미안해. 다 너 걱정해서 그래.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미란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베개 아래를 손으로 누르며 지켰습니다. 미란은 뒤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조명, 비싼 가구, 조용한 음악. 그런데 그녀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고 나가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빠가 보기 전에 정리해야 해. 그리고 바로 그때 복도에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시청 단속. 그 오전부터 도윤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베개 아래 냅킨을 꺼내 가슴에 대고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말은 안 나왔지만 마음속에선 분명히 울렸습니다. 어제 벌어진 일이 꿈 같았습니다. 검은 차량, 차가운 여자, 그리고 아이의 눈. 하은은 철판을 닦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벌어야 해. 집주인의 내일 아침이 귀에 맴돌았고 병원 문자는 아직도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하은은 손을 비비며 반죽통을 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사람들 발걸음이 어제와 또 달랐습니다. 더 빠르고 더 딱딱했습니다. 단속입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하은은 뒤집개를 내려놓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왜요? 저 오늘만은. 한 남자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위생 관련 민원 접수. 현장 정리하겠습니다. 하은은 종이를 읽지도 못했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원요? 전 매일 닫고. 음식도 마이너스. 지금 말로 해결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천막 기둥을 잡고 또 다른 사람이 리어카 바퀴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은이 달려가 막으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제 전부예요. 하지만 손이 닿기도 전에 천막이 접히기 시작했습니다. 철제 프레임이 덜컥거리며 모였고 그 소리가 하은의 가슴을 함께 접는 것 같았습니다. 과태료 고지서입니다. 종이가 하은 손에 툭 얹혔습니다. 숫자가 너무 컸습니다. 하은은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저 돈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럼 압수. 차문이 열렸고 리어카의 물건들이 차례로 실렸습니다. 반죽통, 도구, 작은 의자까지. 하은은 멍하니 서 있다가 무릎이 힘을 잃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교복 치마 아래로 올라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지나가며 한 번씩 봤지만
누구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그 시선들이 더 아팠습니다. 차량이 떠난 뒤 골목엔 비어있는 자리만 남았습니다. 하은은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주워 담듯 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손끝에 딱단 종이 하나가 걸렸습니다. 명함이었습니다. 진숭 얼츠 파운데이션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하은은 그 명함을 뒤집었다가 다시 앞면을 보았습니다. 어제 그 아이, 그 집, 그 여자가 떠오르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은은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너희가 누군지 나도 알아야겠어. 바람이 빈 자리를 스쳤습니다. 하은은 그 바람 속에서 더 큰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결심을 만들었습니다. 진성그룹 본사 로비는 따뜻함마저 다르게 빛났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처럼 반짝였고 사람들은 소리 없이 걸었습니다. 하은은 낡은 운동화 끝을 한번 바라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에는 어제 바닥에 떨어졌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은은 돈을 한 장도 쓰지 않았습니다. 쓰면 마음이 더 작아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은이 안내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어제 여기 집 사람들한테 마이너스 보안 요원이 곧장 가로막았습니다. 방문 예약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급해요. 아이가 마이너스 하은의 말이 끊겼습니다. 보안 요원의 눈이 하은의 교복과 낡은 가방을 훑었기 때문입니다. 외부인은 출입 불가입니다. 하은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돌려주세요. 어제 어떤 여자가 제 얼굴에 던지고 갔어요. 하은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보안 요원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이 조용히 갈라지듯 움직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길을 만들었고 가운데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박서준. 그는 회장이라는 말이 딱 맞는 걸음이었습니다. 빠르지 않은데 사람들의 시선이 먼저 물러났습니다. 하은은 그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남자의 눈이 잠깐 하은 쪽으로 돌아오는 순간 하은의 목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서준의 시선이 하은의 옆모습에 닿았습니다. 그는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숨을 삼키는 듯한 정적. 서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비서의 목소리와 함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준은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마치 방금 본 것이 착각이었던 것처럼, 아니면 착각이어야만 하는 것처럼 하은은 그 짧은 순간을 붙잡을 틈도 없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가주세요. 하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서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자신만 더 초라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은은 행동을 바꿨습니다. 봉투에 돈을 다시 넣고 작은 쪽지를 꺼내 급히 적었습니다. 아이 부모님께 어제 일 꼭 설명하세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사람처럼 대하세요. 하은은 봉투 겉면에 또박또박 썼습니다. 아이 부모님께, 그리고 안내데스크 옆. 서류함 위에 조용히 놓고 돌아섰습니다. 보안 요원이 뭐라 했지만 하은은 듣지 않았습니다. 유리문 밖으로 나가며 차가운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로비 구석에서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운전기사가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조심히 집어들었습니다. 도련님이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은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분노로 쓴 그 한 장의 쪽지가 말없는 아이의 입을 다시 열게 만들 불씨가 될 줄은. 학교 근처 작은 공원은
겨울 햇빛이 있어도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검은 코트를 입은 운전기사가 서 있었고요. 도윤의 손에는 어제 하은이 남긴 봉투가 있었습니다. 아이 부모님께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몇 번이나 따라 쓰듯 문질렀습니다. 운전기사가 낮게 물었습니다. 도련님, 그분을 만나고 싶으세요? 도윤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말은 안 나왔지만 눈이 소리처럼 말했습니다. 지금. 운전기사는 한숨을 삼키고는 사람들 없는 쪽 골목으로 도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하은을 발견했습니다. 하은은 망가진 노점 자리 앞에서 바닥을 닦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닦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빼앗긴 자리였으니까요. 도윤이 달려가려 하자 운전기사가 손바닥을 펴 보였습니다. 천천히, 놀라시잖아요. 도윤은 걸음을 줄였지만 하은이 고개를 들자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하은도 얼어붙었습니다. 너, 어제 그 꼬마. 하은이 주변을 먼저 봤습니다. 혹시 또 그 차가운 여자가 올까봐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아직 뜨끈한 김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두 손으로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주고 싶어. 몸짓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은은 순간 웃음이 나올 뻔하다가 눈이 시큰해졌습니다. 나 괜찮아. 너나 먹어. 너 오늘도 또 혼나면 어떡해.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자신의 가슴을 톡톡 두드린 뒤 하은 쪽으로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괜찮아. 운전기사가 한 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어머님 돌아가신 뒤로 거의 말을 못하십니다. 그 목소리엔 오래된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은은 도시락을 받는 대신 도윤의 장갑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름을 못 말했구나. 도윤은 하은을 똑바로 보며 입술을 힘껏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잘 안 나왔지만 분명히 한 단어를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그 발음이 삐뚤어도 하은은 들었습니다. 그때 하은의 휴대폰이 또 진동했습니다. 병원 번호. 하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운전기사가 하은에게 작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 번호입니다. 급한 일 생기면 연락 주세요. 하은은 그 종이를 받았고 도윤은 도시락을 다시 하은 손에 얹었습니다. 하은은 끝내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무게가 손바닥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동시에 더 큰 위험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반지하 방은 낮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하은은 도시락 반찬을 조금 덜어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젓가락을 들다가 하은 손을 잡았습니다. 너 오늘 얼굴이 왜 그래? 하은은 웃어 보였습니다. 추워서 그래요. 곧 괜찮아져.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은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집주인일까 봐요. 문을 열자 낯선 검은 코트가 복도 전등 아래 서 있었습니다. 낮에 봤던 운전기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례한 줄 압니다. 그는 신발을 벗지도 못하고 발끝만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테이프로 붙인 창문, 낡은 이불, 약봉투를 담은 비닐, 그리고 동전이 담긴 작은 그릇. 하은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왜 오셨어요? 운전기사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도련님이 오늘 집에 돌아가서 오랜만에 그림을 잡았습니다.
그는 손으로 허공에 연필 쥐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그분을 만나고 난 뒤입니다. 하은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래서요, 부탁이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께 미술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과외 형식으로. 정식 선생님은 도련님이 거부하십니다. 하은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나 그런 집이랑. 엮이면 마이너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길게 났습니다. 하은의 눈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운전기사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갑을 꺼내는 대신 작은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적선이 아닙니다. 일값입니다. 하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 그런 뜻이 아니라 압니다. 운전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고모님께는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뒷문으로 드나드실 겁니다. 시간도 제가 맞추겠습니다. 하은은 봉투를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병원 문자와 집주인의 내일 아침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하은은 한참을 서 있다가 손가락으로 봉투를 밀어 돌렸습니다. 저 딱 도윤 마이너스 아니 그 아이만요. 다른 건 묻지 않을게요. 운전기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은은 가방에서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교복 위에 얇은 코트를 걸치고 운전기사의 차 뒷좌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은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들어가는 그 집의 뒷문이 과거로 통하는 문이기도 하다는 걸. 저택의 뒷문은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운전기사는 하은에게 검은 외투를 하나 더 건넸습니다. 혹시라도 눈에 띄면 안 됩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조심 복도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바닥은 따뜻했고 벽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은은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한 번씩 멈춰섰습니다. 선들이 너무 정교해서 이상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윤의 방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장난감은 정리되어 있었고 책들이 가지런했습니다.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연필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들어오자 도윤은 조용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 대신 예의를 보여주려는 듯 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하은이 스케치북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손부터 풀자. 동그라미, 네모, 선. 도윤은 하은의 손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힘이 들어가면 하은이 도윤의 손목을 살짝 눌러 풀어줬습니다. 이렇게 숨 쉬면서 잠깐의 시간이 지나자 도윤은 연필 끝으로 작은 토끼 귀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귀 안쪽을 촘촘한 빗금으로 채웠습니다. 하은은 멈칫했습니다. 어제 냅킨에 그린 그 습관. 얘도 똑같네. 도윤은 하은을 올려다보고 책장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뭐 하나? 하은이 묻자 도윤은 책장에서 한 권을 꺼내 들고 하은에게 가져왔습니다. 낡은 동화책, 표지가 바랜 파란색. 하은의 손에서 책이 멈췄습니다. 이거. 하은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 책은 어릴 때 엄마가 늘 읽어주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같은 출판사, 같은 그림, 같은 찢어진 모서리까지. 하은은 무심한 척 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여백에 연필로 적힌 작은 메모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토끼가 숨을 고르는 장면, 더 길게. 이 선은 이렇게,
빗금은 이렇게 하은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 글씨는 엄마의 글씨와 너무 비슷했습니다. 하은은 책을 덮고 싶었지만 눈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이 책 누가 줬어? 도윤은 고개를 살짝 갸웃하더니 복도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손을 들어 액자 걸린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그 뜻이었습니다. 하은은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왜 우리 엄마의 책이 여기 있을까? 왜 엄마의 메모가 이 집 여백에 남아있을까? 그때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났습니다. 딱딱한 박자, 멈칫했다가 다시 가까워지는 소리. 하은은 급히 책을 원래 자리에 꽂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방 안 공기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최미란의 사무실은 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강남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자 사립탐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라는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앉으면 마음이 느슨해질까 봐요. 탐정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김하은, 19세, 보호자 할머니와 거주, 어머니는 일찍 사망, 부친은 기록상 없음. 미란의 손끝이 파일을 넘겼습니다. 사진 한 장에서 그녀의 눈이 멈췄습니다. 김하은의 얼굴, 그 얼굴은 죽은 올케 이지원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은의 어머니 쪽 기록을 더 타고 올라가면 과거 진성가에서 일하던 여성의 흔적이 나옵니다. 회장님, 결혼 전 가까웠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미란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이런 뜻이었습니다. 하은이 단순히 닮은 사람이 아니라 연결된 사람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연결이 공개되면 누군가의 자리가 흔들린다는 것. 미라는 책상 위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펜 끝이 공중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패션 그룹의 로고와 진성예술재단의 도장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재단, 디자인, 상속, 그리고 자신이 붙잡고 있던 모든 것. 미라는 탐정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결론을 내렸다는 미소였습니다. 그 아이가 그 집에 드나든다고? 네, 뒷문으로. 미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오빠가 보기 전에 이 일은 끝내야 해. 탐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라는 창가를 등지고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고가의 보석도 현금도 아니었습니다. 보안 규정 위반 보고서, 내부 절도 사례 같은 제목의 서류들이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애들은 늘 억울해도 증명할 힘이 없지. 미란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보안팀장, 오늘 밤 시나리오 하나 만들자. 그녀는 수화기 너머로 또박또박 지시했습니다. 뒷문 출입자, 소지품 검사 강화, 그리고 분실 사건이 하나 필요해. 전화를 끊은 뒤 미라는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하은의 얼굴을. 미란의 손이 사진 위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마치 지우려는 사람처럼.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도둑으로 만들면 끝이야. 저녁 수업은 짧게 끝났습니다. 하은은 도윤에게 연필을 내려놓게 하고 정리하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연필은 이렇게 끝이 부러지지 않게, 지우개는 여기.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은의 손동작을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하은이 가방을 들자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은의 소매를 살짝 잡았습니다. 가지마. 말 대신 눈이 붙잡았습니다.
하은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내일도 와. 약속. 하은은 도윤 손바닥에 토끼 모양을 손가락으로 그려주었습니다. 도윤은 그 손바닥을 꽉 쥐었습니다. 하은이 뒷문 쪽 복도로 나왔을 때 공기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경호원들의 발소리가 없었습니다. 늘 있던 집사의 인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최미란이 나타났습니다. 수업 잘 끝났니? 미라는 친절한 척 웃었습니다. 하은은 목이 타들어갔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이제 가겠습니다. 미라는 다가오며 하은의 가방끈을 잠깐 건드렸습니다. 가방 무거워 보이네. 그 말이 지나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은은 몸을 살짝 뒤로 뺐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순간 미란의 손이 하은 가방 옆 주머니 근처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가볍게. 하은은 그걸 의심할 틈이 없었습니다. 출입구 앞 보안 게이트. 하은이 지나가려는 찰나 -B- 경보음이 로비처럼 맑고 차갑게 울렸습니다. 하은의 발이 멈췄습니다. 보안 요원이 즉시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가방 좀 확인하겠습니다. 하은은 당황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마이너스 규정입니다. 보안 요원이 지퍼를 열었습니다. 하은의 심장이 소리보다 더 크게 뛰었습니다. 스케치북, 목탄, 필통, 그리고 낯선 상자가 나왔습니다. 고급 시계 케이스, 반짝이는 브랜드 로고.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제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미란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고, 설마.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판결처럼 들렸습니다. 보안 요원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절도 의심 상황입니다. 연락 넣겠습니다. 하은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잠깐만요. 전 오늘 아이만 가르치고 정말. 그때 방 쪽에서 도윤이 뛰어나왔습니다. 도윤은 상황을 보고 하은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으니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계단 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장 자락이 보였고 사람들의 허리가 동시에 굽어졌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서준 회장이 소란의 중심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홀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경보음이 아직도 귓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고 하은은 보안 요원 두 사람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은 열려 있었고 낯선 시계 케이스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제게 아니에요. 하은은 두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자 말이 더 약해 보였습니다. 최미라는 뒤에서 조용히 고개를 젓는 척했습니다. 세상에, 요즘 애들은 겁도 없네. 그 말에 하은의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여기 온 것도 억지로 온 게 아니에요. 아이가 마이너스 아이? 미란이 웃었습니다. 아이가 핑계면 다 되니. 그때 계단 아래로 내려오던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박서준 회장이 한 걸음, 한 걸음 홀 중앙으로 내려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동시에 자세를 고쳤습니다. 회장님. 서준의 시선이 먼저 시계 케이스를 받다가 하은의 얼굴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준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깨졌습니다.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은 그 시선에 몸이 굳었습니다. 낯선데도 낯설지 않은 느낌.
마치 누군가의 사진 속에서 본 얼굴처럼. 노아, 서준이 짧게 말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절도 의심 상황이라 서준이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놓으라고. 손이 풀리자 하은은 뒤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도윤이 그제야 달려와 하은 옆에 섰습니다. 작은 손이 하은의 코트자락을 꼭 잡았습니다. 미란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빠, 이 여자가 가방에 마이너스 서준은 미란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은만 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다기보다 어디를 찔린 사람 같았습니다. 이름이 뭐지? 서준이 물었습니다. 하은은 목이 말랐습니다. 하은이요. 하은은 왜 그런 걸 묻는지 몰랐지만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입니다. 저희 엄마도 김씨였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서준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란의 손가락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서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홀의 따뜻한 조명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경찰은 부르지 마. 서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안 요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자 남은 건 하은과 도윤, 그리고 미란의 억지 미소뿐이었습니다. 서준은 하은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을 돌려 서재 쪽으로 걸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그 가방, 그대로 두고 가. 하은은 가방을 꼭 쥐려다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스케치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서재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철컥하고 울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과거의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처럼 서재 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시계 초침 소리까지 크게 들렸습니다. 서준은 책상 앞에 앉지 못하고 서가 사이를 몇 번이나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금고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이상하게 느렸습니다. 한 숫자씩 기억을 꺼내듯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서준은 그 안에서 얇은 파일 하나와 낡은 스케치들을 꺼냈습니다. 이지원, 죽은 아내의 손길이 남은 것들. 서준은 책상 위에 스케치를 펼쳤습니다. 옆에 도윤이 몰래 가져왔던 냅킨 그림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은의 가방에서 나온 스케치북을 경호원이 가져다 둔 채 그대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빗금, 선에 멈추는 지점, 귀퉁이를 마감하는 습관. 서준의 숨이 막혔습니다. 같았습니다. 너무 같아서 우연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연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스케치에 그려진 토끼 귀를 따라 그려보았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듯 움직였습니다. 다음엔 하은의 스케치북을 따라했습니다. 두 선이 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서준은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그는 벽 쪽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도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그 사진 속에는 빈자리가 늘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 빈자리를 스케치 위로 겹쳐보았습니다. 딸이 있었다면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그는 스스로를 미워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왜 한 번도 끝까지 보지 않았는지.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서준은 즉시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건 비서가 아니라 오래된 집안의 운전기사였습니다. 회장님, 도련님이 그 아이를 계속 찾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심히 말했습니다. 서준은 대답 대신
스케치들을 손바닥으로 덮었습니다. 내일,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일 이 집안 기록, 예술재단 기록, 전부 가져와. 운전기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전부요? 전부.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걸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변호사님, 나야. 잠깐의 침묵 후 서준이 말했다. 내 여동생, 최미란, 조용히 조사해. 수화기 너머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하은은 물론 몰랐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마지막 한마디는 단단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이번엔 내 눈을 의심하지 않게. 전화를 끊자 서준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강남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하나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서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부터 찾는 건 사람이 아니라 7년 전 겨울에 묻어둔 진실이라는 것을. 병원 복도는 늘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깨끗한데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냄새. 하은은 접수 창구 앞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결제, 오늘 꼭 해야 한다고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납이 계속되면 처방이 지연될 수 있어요.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노점은 부서졌고 과외비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의 내일 아침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하은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부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신 멀리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최미란이었습니다. 코트는 병원에서도 완벽했고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너무 예의 바른 선물처럼. 하은은 본능적으로 몸을 세웠습니다. 왜 여기 마이너스 미라는 하은을 지나쳐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께 인사드리러 왔어. 그 말은 인사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내 약점을 알고 있어. 하은이 미란의 앞을 막았습니다. 나가세요. 우리 할머니 마이너스 조용히 해. 미란이 낮게 말했습니다. 복도에서 소리 지르면 너만 손해야. 미란은 병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바라봤습니다. 이불 아래에서 할머니가 얕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미란은 문을 닫고 하은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너 서울을 떠나. 하은이 웃음 섞인 숨을 내뱉었습니다. 뭐라고요? 미라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애 하나가 여기 남아있으면 우리 집안이 시끄러워져. 그리고 미라는 병실 문고리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병원은 장치도 절차도 결정도. 하은의 얼굴이 하얗게 식었습니다. 설마 그걸 협박이라고 마이너스 협박. 미란이 미소 지었습니다. 난 사실만 말하는 거야. 그 말이 끝나자 병실 안에서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길게 들렸습니다. 하은은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지만 미란이 팔을 막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할머니 더 놀라. 미란이 속삭였습니다. 너 때문에. 하은은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내가 떠나면 할머니가 안전해질까? 그 순간 하은은 선택이 아니라 교환을 강요받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미라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밤까지 정해. 아니면 내일은 내가 감당 못할 일이 생길 거야. 미란이 사라진 뒤 하은은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잠깐만 다른 데 갈까? 할머니는 하은의 손을 힘없이 쥐었습니다. 너 어디 가지 마.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짐을 싸는 소리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눈으로 바뀌지 못한 차가운 비. 저택 정문 앞, 하은은 젖은 어깨를 털지도 못한 채 인터폰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낡은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은은 마지막까지 망설였습니다. 이걸 남기면 자신의 유일한 기억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지금 붙잡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하은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도윤아, 나야. 잠시 후 스피커 너머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달려온 듯 했습니다. 나 오늘 서울 떠나야 할 것 같아. 하은은 말을 최대한 담담하게 하려 했습니다. 너랑 약속했는데. 스피커가 잠깐 울먹이는 소리로 지직거렸습니다. 도윤이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스케치북을 품에서 꺼내 정문 옆 경비실 창문 아래로 조심히 내려놓았습니다. 비가 스케치북 표지를 두드렸습니다. 이거 너한테 줄게. 하은이 말했다. 포기하지 마. 내 손으로 그리면 너도 내 마음을 찾을 수 있어. 그 말이 끝나자 정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보안선을 넘어오려다 멈춘 모양이었습니다. 안 돼요, 도련님.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도윤이 갑자기 소리를 밀어 올렸습니다. 목이 찢어지듯이 큰 소리로는 안 나왔지만 분명히 소리였습니다. 하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한 단어가 너무 힘겨워서 하은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돌아서야 했습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떠나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하은이 골목 쪽으로 뛰기 시작했을 때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이 또다시 가출을 시도한 것입니다. 도련님. 여러 발소리가 따라왔고 비에 젖은 바닥에서 작은 발이 급히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은은 뒤돌아봤습니다. 도윤이 정문 계단을 내려오려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이는 순간 균형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무릎 쪽으로 급히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지만 미란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너 때문에.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하은은 빗속에서 서서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떠나는 선택이 끝이 아니라 더 큰 문 앞에 서는 시작이라는 것을. 밤의 병원은 낮보다 더 밝았습니다. VIP 응급구역 앞에서 경호원들이 길을 만들었고 들것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담요에 쌓인 채로 옮겨졌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손은 여전히 무언가를 찾듯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들건 옆을 따라가며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도련님. 곧 괜찮습니다. 그 말은 도윤보다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문으로 또 하나의 들것이 들어왔습니다. 하은은 그 옆에서 서류를 들고 뛰었습니다. 여기요, 보호자예요. 하은은 접수대에 종이를 내밀었지만 직원은 연달아 들어오는 환자들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잠시만요. 순서대로. 순서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익숙한 검은 정장이 나타났습니다. 박서준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도윤 쪽을 향해 빠르게 걸었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복도의 교차 지점에서
서준과 하은이 마주쳤습니다. 하은은 멈췄습니다. 서준도 멈췄습니다. 둘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는데 공기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너였다. 정말 너였어. 하은은 고개를 숙이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저 할머니가. 서준의 시선이 들것 위의 할머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결제. 서준이 짧게 말했습니다. 비서가 바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은이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어떻게든 마이너스. 서준은 하은을 보지 않고 접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익명으로 처리해. 기록은 내 쪽으로 남기지 마. 직원이 당황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은 잠깐 하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이, 도윤이를 봤지.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애는 너를 놓지 못해. 하은은 목이 막혔습니다. 그때 의료진이 들것을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은은 따라가려다 서준의 손이 잠깐 하은의 팔을 막았습니다. 잠깐. 서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컵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이 복도에서 마시던 물컵이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저 컵 보관해 주십시오. 의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회장님. 하은은 그 대화를 다 듣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안쪽으로 사라지는 것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서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엔 단 한 줄이 떠 있었습니다. 여동생 쪽 움직임 포착. 서준의 손이 굳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미란의 향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은 하은의 뒷모습을 보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듯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밤 병원 복도에서 진실을 향한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의 의자는 푹신했지만 하은의 어깨는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모니터에서 번호가 불릴 때마다 하은은 일어설 듯 말 듯 했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손에는 따뜻해진 종이컵, 마음은 차가운 바닥. 그때 도윤이 조용히 다가와 무릎 위에 잡지 한 권을 올려두었습니다. 두꺼운 패션 잡지, 반짝이는 표지. 하은은 이런 건 너 또 혼나라고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잡지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콕 찍었습니다. 하은의 눈이 멈췄습니다. 드레스 사진, 그리고 그 아래 작은 스케치, 선의 방향, 접히는 각도, 그리고 가장자리의 빗금. 하은은 숨을 들이키고 가방에서 자신의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급해졌습니다. 엄마가 남긴 드레스 스케치, 같은 실루엣, 같은 디테일, 같은 빗금. 이게 어떻게 하은은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대기실 공기가 갑자기 얇아진 것 같았습니다. 하은은 잡지 속 이름을 읽었습니다. 최미란 디렉터, 신상 컬렉션. 도윤이 하은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마치 맞지? 라고 묻는 것처럼요. 하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확인해야 해. 그때 옆에서 운전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은 씨, 따라오시죠. 진성예술재단 자료실에 잠깐 들어갈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왜요? 하은이 묻자 운전기사는 대답 대신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말하면 위험해질까 봐요. 재단 자료실은 병원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유리문 앞에서 직원이 하은을 가로막았습니다. 외부인은 출입이. 운전기사가 조용히 카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카드의 로고를 보고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제는 하은이었습니다. 직원은 하은의 교복을 힐끔 보고 서류함을 끌어안듯 닫았습니다. 하은은 참던 숨을 내뱉었습니다. 저 확인만 하면 돼요. 제 가족의 그림이에요. 직원은 난처해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지나가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사님 귀에 들어가면 큰일인데. 하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운전기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기록은 남기지 않겠습니다. 10분만.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하은은 서랍을 열고 도록과 스캔 파일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몇 년 전 미란 이름으로 등록된 디자인 파일. 그 안에 선들이 하은의 스케치북과 같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문질렀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었네. 도윤이 옆에서 잡지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하은은 결심했습니다. 더는 조용히 있지 않겠다고. 그런데 바로 그때 자료실 문 밖에서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가 스쳤습니다. 회장님이 감정 의뢰 넣었다고요? 하은은 화면을 급히 캡처하듯 눈에 담고 스케치북을 가슴에 눌렀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더 빠르게, 더 차갑게. 병실 문 앞에서 하은은 손바닥을 몇 번이나 비볐습니다. 문 안에서는 기계음이 일정하게 울렸고 할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 얼굴을 한 번 보고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박서준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 단정한 넥타이, 그리고 눈 밑에 피로. 하은은 그를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서준은 멈췄습니다. 하은이 말을 꺼내기 전에 그의 시선은 하은의 손에 들린 스케치북으로 갔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돈, 어제도 오늘도 고맙다고 하면 안 되는 돈 같아요. 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은은 숨을 들이키고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이거 보세요. 드레스, 가방, 단추, 로고의 변형, 그리고 모든 선끝에 남아있는 빗금. 하은은 잡지 한 장을 꺼내 같이 보여줬습니다. 이게 왜 최미란 이사 이름으로 나가 있죠? 서준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잡지를 받아들고 스케치북과 번갈아 봤습니다. 이건 서준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미란이 그렸다고 들었어.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우리 엄마가 어릴 때부터 그리던 방식이에요. 제가 그리는 것도 그 영향이고요. 서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는 스케치북의 한 구석에 적힌 작은 메모를 봤습니다. 날짜, 그리고 짧은 문장.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선부터 남긴다. 서준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너, 어머니 이름이 김선영. 하은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한테 남은 건 이 스케치북 뿐이에요. 복도에서 바퀴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간호사가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서준은 스케치북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그리고 하은에게 시선을 올렸습니다. 이걸 내가 가져가도 되겠니? 말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처럼. 하은은 반사적으로 스케치북을 끌어안았습니다. 안 돼요. 그건.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서 감정 의뢰를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원본은 절대 훼손하지 않게. 하은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믿어도 될까? 이 사람도 결국 그 집의 사람인데.
그때 도윤이 복도 모퉁이에서 달려와 하은 옆에 섰습니다. 도윤은 스케치북을 바라보고 하은을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헤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은 스케치북을 조심히 내밀었습니다. 대신 약속하세요. 이걸 숨기지 말고 이유를 밝혀주세요. 서준은 스케치북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 손이 생각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칼같이 막아설 거라는 걸 하은은 아직 몰랐습니다. 최미라는 창문 블라인드를 끝까지 내렸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면 표정이 드러날까 봐요. 사무실은 조용했고 그녀의 손은 바빴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감정 의뢰 진행이라는 보고, 다른 하나는 검사 의뢰 접수라는 짧은 메모. 미라는 종이를 손끝으로 탁, 탁 두드렸습니다. 오빠가 움직였네.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연구실, 담당자 연결해. 잠시 후 젊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이사님. 미라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결과가 언제 나오죠? 규정상. 상대가 조심스레 말을 고르자 미란의 미소가 얇아졌습니다. 규정은 내가 바꾸면 돼요. 미란이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이 일이 밖으로 새면 연구실 이름도 같이 오르내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미라는 그 침묵이 흔들림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고비도 있죠. 당신이 불편하지 않게. 상대가 급히 말했습니다. 이사님, 그런 뜻은 마이너스. 미라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해지기 전에 편해지세요. 전화를 끊은 뒤 미라는 이번엔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언론 홍보팀. 내일 아침. 그녀는 날짜를 못 박았습니다. 가난한 사기꾼이 재벌가를 협박했다. 이런 프레임. 익명 제보로 흘려. 사진도 준비해. 사진은 이미 있어. 미라는 하은의 뒷모습이 찍힌 CCTV 캡처를 떠올렸습니다. 교복, 낡은 가방, 본사 로비. 홍보팀이 머뭇거리자 미란이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방어 안 하면 우리가 당해. 마지막으로 미라는 탐정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은 주변인 조사, 특히 할머니, 약점 확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야 미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손바닥을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세계를 누가 빼앗아?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감정 의뢰 쪽이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럼 더 빨리 덮어야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온라인 기사 초안 완료. 미라는 화면을 보고 손끝으로 승인을 눌렀습니다. 내일 아침 하은의 겨울은 한 번 더 얼어붙을 예정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는 순간 하은은 플래시를 먼저 맞았습니다. 김하은 씨, 진성그룹 협박 사실입니까? 돈 요구했나요? 목소리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은은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눈앞에 들이밀어졌습니다. 거지 사기꾼, 진성그룹 공격, 굵은 글자, 자극적인 제목. 하은의 얼굴은
흐릿하게 처리되어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은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저 그런 적 없어요. 저는 하지만 말은 소음에 묻혔습니다. 기자들은 하은의 말보다 하은의 표정을 원했습니다. 하은은 몸을 돌려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만요. 하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은은 복도를 뛰었습니다. 문을 열자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구가 옮겨지고 모니터를 확인하는 손이 바빠졌습니다. 하은은 문턱에서 멈췄습니다. 할머니 곁에 가까이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의사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그 표정만 보고도 알았습니다. 세상이 한 칸 내려앉았습니다. 하은은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박서준에게서 온 메시지. 짧고 무거웠습니다. 결과 확인. 일치하지 않음. 하은은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일치하지 않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그날 하은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은의 이름이 기사에 오르내리는 동안 그는 더 차가운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하은은 혼자 남았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가자 기자들은 또 몰려왔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걸었습니다. 어느 골목, 바람이 덜 부는 곳에 도착했을 때 하은은 멈춰섰습니다. 손에는 스케치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지켜줄 사람도 함께 울어줄 사람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은 가방에서 작은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그만, 끝내자. 그 말은 스케치북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불꽃이 켜졌다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하은의 손도 흔들렸습니다. 그때 페이지 사이에서 얇은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봉투도 없는 접힌 종이 한 장. 하은은 라이터를 껐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익숙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엄마의 글씨, 서준 씨. 이 편지를 보내면 당신이 나를 미워할까봐 하은의 숨이 멎었습니다. 편지 끝에는 날짜와 함께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도윤이 방, 유품 상자 안에 내 목소리를 남겼어. 하은은 종이를 가슴에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멀리서 또 다른 기사 알림이 울렸습니다. 추가 폭로 예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은은 편지를 접어 품에 넣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방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가택연금이라는 말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문 앞엔 경호원이, 창밖엔 높은 담이, 그리고 복도에는 고모의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침대 끝에 앉아 손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말이 막힌 목 안쪽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문틈으로 운전기사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그는 경호원의 시선을 피해 작은 열쇠를 손바닥에 숨긴 채로요. 도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운전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 씨가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어머님 유품 중에 도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이는 곧장 옷장 아래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유품 상자. 누구도 쉽게 열지 못하게 밀봉되어 있던 상자.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뚜껑을 열자 낡은 리본과 작은 스케치 몇 장, 그리고 오래된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도윤은 녹음기를 집어들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잡음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의 어머니, 이지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미란 씨, 그건 내 디자인이야. 그 아이디어를 가져가면. 도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목소리의 끝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낮게 웃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세상은 원래 가진 사람이 가져. 도윤의 손가락이 더 꽉 쥐어졌습니다. 아이는 운전기사를 바라봤습니다. 하은에게. 운전기사는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그는 재빨리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운전기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통화로 보여드릴게요. 그분이 믿게.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를 카메라 앞에 들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고 하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고 뒤에는 어두운 골목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도윤은 소리 대신 녹음기를 들고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렀습니다.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은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증거야. 운전기사가 급히 말했습니다. 하은 씨, 내일 자선미술 경매가 있습니다. 고모님이 대표작이라고 발표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 끝내야 합니다. 하은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들어갈게요. 운전기사가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보아니, 이미 하은 씨 얼굴이 다 퍼졌습니다. 하은은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도 가야 해요. 엄마 이름을. 도둑맞게 둘 순 없어요. 도윤은 화면에 손바닥을 갖다 댔습니다. 말이 안 나오지만 그 손바닥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통화가 끊기기 직전 복도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문 열어. 최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운전기사는 급히 휴대폰을 숨겼습니다. 도윤은 녹음기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은은 화면 너머에서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내일 절대 포기하지 마. 문고리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또 한 번 크게 울렸습니다. 이제 시간은 정말로 없었습니다. 호화 호텔 로비는 향기부터 달랐습니다. 하은은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고 흰 셔츠 위에 조끼를 입었습니다. 손에는 트레이, 한쪽엔 물잔, 한쪽엔 냅킨.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교복이 아닌 옷을 입었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반지하에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운전기사는 로비 기둥 뒤에서 손짓했습니다. 눈 마주치면 안 됩니다. 고개를 조금 숙이고 걸음은 일정하게.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안쪽에 편지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글씨, 그리고 도윤의 어머니 목소리.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지 못하면 영영 이름을 잃는다고 느꼈습니다. 경매장 홀은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검은 드레스, 반짝이는 보석, 낮은 웃음소리. 사람들은 자선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지만 눈은 가격표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에 최미란이 떠올랐습니다. 미란은 마이크를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대표작은 제 인생의 결을 담았습니다. 하은의 손가락이 트레이 아래에서 떨렸습니다. 결. 그 결은 엄마 손끝이었는데 하은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무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보안 요원 한 명이 하은을 힐끔 봤습니다. 잠깐, 짧은 말. 하은의 발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이
보안 요원이 한 발 다가오자 하은은 트레이를 조금 들어 올렸습니다. 물 더 필요하신가요? 목소리를 낮추고 미소를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보안 요원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어디 팀이야? 하은은 잠깐 숨을 삼켰습니다. 운전기사가 가르쳐준 대로 대답 대신 발걸음을 움직였습니다. 저쪽에서 호출이 들어왔어요. 보안 요원이 팔을 뻗었습니다. 트레이 끝이 흔들렸고 물잔이 살짝 덜컥거렸습니다. 하은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허리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 순간 무대 위 미란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이 디자인은 진성그룹의 미래입니다. 하은은 결심했습니다. 붙잡히더라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은은 보안 요원의 손을 피해 무대 옆 계단으로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뒤에서 폭발처럼 따라왔습니다. 하은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트레이를 내려놓고 품에서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비추는 문서 테이블 아래 스케치북을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미란의 대표작 바로 옆에. 그때 하은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홀에 이미 도윤이 들어오고 있었다는 걸. 하은이 스케치북을 펼치는 순간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그 기사에 나온 낮은 속삭임들이 공기를 긁었습니다. 미란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은은 마이크를 잡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손을 움직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날짜가 적힌 스케치를 정확히 펼쳐 보였습니다. 빗금의 결, 선이 멈추는 지점, 메모의 문장. 경매장 카메라가 그 페이지를 잡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하은의 스케치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미란의 그림이 옆에 띄어졌습니다. 두 이미지가 나란히 서자 관객의 숨이 동시에 멎는 듯 했습니다. 같아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똑같잖아. 미란이 급히 진흥 요원에게 손짓했습니다. 화면 내려. 소리 끊어. 그때 뒤쪽 문이 열리며 작은 그림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경호원이 막으려 했지만 운전기사가 먼저 몸을 비켜 길을 만들었습니다. 도윤은 숨이 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무대 아래에서 하은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미란 씨, 그건 내 디자인이야. 도윤이는 아이는 지켜줘. 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은이 아니라 목소리의 주인을 들었습니다. 미란이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가짜야. 조작이야. 그녀는 스피커 쪽으로 손을 뻗었지만 그 손목을 누군가 잡았습니다. 박서준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언제 들어왔는지 무대 아래에서 미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차갑게 젖어 있었습니다. 노아, 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홀을 가로질렀습니다. 미란이 웃음을 지으려 했습니다. 오빠, 이건 마이너스 그만. 서준은 미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을 보았습니다. 하은의 스케치에 적힌 날짜, 오래된 메모. 하은은 손끝으로 마지막 증거를 펼쳤습니다. 엄마가 남긴 짧은 문장. 먼저 그린 사람이 있다. 관객석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려다 멈췄습니다. 여기가 자선 경매장인지 재판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돌려 하은을 노려봤습니다. 하은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도윤이 입술을 힘껏 움직였습니다. 작고 거친 목소리가 기어이 튀어나왔습니다. 마. 그 단어는 하은에게도
서준에게도 꽂혔습니다. 홀 안의 공기가 한 번 더 뒤집혔습니다. 이제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준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서준은 손바닥을 들었습니다. 그만. 그 한마디에 모두가 멈췄습니다. 미라는 뒤로 물러나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오빠, 우리가 지금 뭘 잃게 되는지 알아? 서준은 미란을 보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끝이 잠깐 떨렸습니다. 하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무대 한쪽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도윤은 아래에서 두 손으로 녹음기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성그룹은 숨기지 않겠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투자자, 기자, 재단 관계자들이 동시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서준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저 그림은 우리 회사의 성공이라고 불리던 것들입니다. 그는 짧게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원작은 다른 사람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미란이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오빠, 서준이 처음으로 미란을 똑바로 봤습니다. 여동생이든 누구든 서준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도용은 도용입니다. 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준은 다시 마이크를 가까이 당겼습니다. 진성그룹은 오늘 경매에 올라온 컬렉션을 전량 회수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원작자와 유족에게 배상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여기저기서 휴대폰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주가가 움직이는 화면, 급히 걸려오는 전화. 서준의 비서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서준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겠다. 서준은 마지막으로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회장이 아니라 뒤늦게 길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김하은. 서준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는 이지원의 딸이다. 하은의 무릎이 순간 힘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무대 난간을 잡고 버텼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오래. 나는 늦었다. 너무 늦었다. 그리고 무대 아래에서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미라는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사람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이 닿는 소리가 났고 미란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서준은 마이크를 놓지 않은 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진성그룹의 이름은 진실 위에서 다시 서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서준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시장 반응 급락. 서준은 화면을 끄고 하은 쪽으로 한 발 다가갔습니다. 잃을 것이 많았지만 그가 지금 붙잡은 건 딱 하나였습니다. 이제라도 지켜야 할 이름. 일주일 뒤 한강 둔치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서준은 코트를 여미며 하은 앞에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말이 짧았습니다. 그 짧음 속에 조심스러움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은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준의 눈을 봤습니다. 이거 받으면 모든 게 갑자기 바뀌나요?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바뀐다. 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하다. 하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입김이 희미하게 흩어졌습니다. 할머니가 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봉투를 열어 안에 들어있는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이건 이름을 되찾는 서류다. 그리고 이건 내 어머니의 디자인 저작권 감정 결과. 서준은 종이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날아갈까 봐서가 아니라 그 무게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은은 마침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얼얼했습니다. 회장님, 하은이 조심히 말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지 마세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요 안 한다. 잠깐 침묵 후 그가 덧붙였습니다. 후견인으로라도 내가 넘어지지 않게 옆에 서고 싶다. 하은은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발 뒤로 물러나 강물 쪽을 봤습니다. 검은 물 위로 불빛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지원은 받겠어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공부하고 작업실 구하고 그런 건 필요해요. 그녀는 서준을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힘으로 살아야 해요. 서준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안도인지 아픔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달려와 하은 옆에 섰습니다. 도윤은 하은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을 두드린 뒤 하은을 가리켰습니다. 가족, 그 뜻이었습니다. 하은은 도윤의 장갑 낀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 말에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준은 그 모습을 보며 멀리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은은 마지막으로 봉투를 가슴에 안고 말했습니다. 회장님과는 지켜볼게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서준은 코트를 여미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래도 내 잘못은 매일 갚겠다. 하은은 대답 대신 강물 위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